What are you 서울의 doing here? 심장부 강남의 밤은 인공의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은하수와도 같았다. I could ask you 하지만 the same 그 thing. 화려한 불빛의 이면에는 차가운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적시는 고된 현실이 존재했다. 낡은 배달 스쿠터 위에서 안세라는 방수 점퍼에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다. 헬멧 안으로 스며드는 빗물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늘 밤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음식 배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25년간 살아온 삶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라 시메에서 있을 비밀스러운 비즈니스 미팅을 아무도 모르게 지켜봐야 했다. 바로 그때였다.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검은색 세단 때문에 그녀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 스쿠터가 미끄러지며 위장용으로 싣고 가던 떡볶이 포장 용기가 터져 매콤하고 붉은 국물이 그녀의 낡은 바지와 점퍼 위로 튀었다. 검은 세단은 미안하다는 경적 한 번 울리지 않고 빗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젠장, 늦었다. 옷은 엉망이 되었고 약속된 관찰 시간은 이미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옷을 털어낼 겨를도 없이 스쿠터를 길가에 세워두고 레스토랑이 있는 빌딩으로 달려갔다. 같은 시각 라시메의 최고급 프라이빗 룸. 진성그룹의 젊은 회장 이진우는 파텍 필립 시계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중요한 파트너인 유성그룹의 김유진 상무는 10분이나 늦고 있었고 야근하는 팀원들을 위해 시킨 야식 배달은 30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에 이런 사소한 어그러짐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결함이었다. 여는 이봐 김비서, 배달 업체에 전화해서 당장 해고시켜. 그리고 김유진 상무는 5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영원히 빼버리겠다고 전해. 그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고 룸에서 나오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허둥지둥 달려오는 한 여자와 마주쳤다. 헬멧을 옆구리에 낀 채 온몸은 비에 젖고 옷은 떡볶이 국물로 얼룩진 여자. 안세라였다. 진우는 그녀의 행색을 보자마자 그녀가 자신이 기다리던 그 무능한 배달원이라고 단정했다. 당신이야. 배달번호 117번. 30분이나 늦었잖아. 시간 개념이라는 게 머리에 탑재되지 않았나.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그녀의 발치에 경멸스럽게 던졌다. 잔돈은 됐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 풍기지 말고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세라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바로 그때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화려한 차림에 김유진이 복도에 나타났다. 그녀는 이 광경을 보고 코를 찡긋하며 조롱에 동참했다. 어머 진우씨, 이런 분이랑 엮여서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중요한 얘기해야죠. 두 사람의 모욕적인 시선과 언어. 세라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돈을 주었다. 그리고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굴욕감이 아니었다. 상대를 분석하는 듯한 냉철함과 어리석은 아이를 보는 듯한 희미한 조소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그 눈빛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배달원의 눈에서 의뢰 볼 수 있는 비굴함이나 두려움이 아닌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위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세라는 주운 돈을 점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배달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팁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녀는 진우와 유진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두 분의 중요한 얘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만 물러나죠.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그들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서는 빗물 냄새와 희미한 떡볶이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옅지만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섞여났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초라한 행색과 어울리지 않는 당당한 태도, 경멸 속에서도 기죽지 않는 그 눈빛. 그의 머릿속에 방금 전 자신이 내뱉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뒤늦게 후회처럼 떠올랐다.
진우 씨, 뭘 그렇게 봐요? 김유진이 그의 팔짱을 끼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지.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흔들며 애써 방금 전에 기묘한 감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당돌한 눈빛은 그의 뇌리에 잔상처럼 선명하게 남았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전 자신의 그룹과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여왕을 쓰레기 취급하며 모욕했다는 사실을. 그의 오만함이 불러올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바로 지금 막 뿌려진 참이었다. 그녀가 탄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서울의 밤을 가로질러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을 향해 올라갔다. 강남 파이낸스 센터의 최상층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층. 안씨 가문의 비밀, 펜트하우스였다. 문이 열리자 그곳은 방금 전 세라가 있었던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차가운 미니멀리즘 인테리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파노라마, 그리고 그 중심에 그림자처럼 서서 그녀를 기다리는 남자 최 비서. 고생하셨습니다, 아가씨. 그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세라는 젖은 점퍼와 헬멧을 벗어 던졌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떡볶이 국물과 빗물, 그리고 세상의 모욕으로 얼룩진 그녀의 위장을 씻어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지친 배달원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지성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감내하는 강인함이 공존하는 젊은 여왕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부드러운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거실로 나왔다. 최 비서는 그녀의 앞에 따뜻한 차와 함께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진우와 김유진의 반응 모두 저희가 사전에 분석한 성격 프로필의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사실만을 전달했다. 이진우는 극도의 엘리트주의에 빠진 오만한 독성아이며, 김유진은 시기심이 많고 경솔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짓밟는 것을 즐깁니다. 두 사람 모두 아가씨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세라는 보고서를 읽지 않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할아버님께는 보고 드렸나요? 네, 마유 분노하셨습니다. 최 비서는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 안씨 가문의 수장이자 아시아 경제계에 보이지 않는 손 안 회장의 위험 있는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손녀를 향한 애정과 감히 그녀를 모욕한 자들에 대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귀한 손녀에게 감히 쓰레기 냄새라니 당장 진성그룹과 유성그룹을 지도에서 지워버릴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한나라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할아버님. 세라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5년 전 그녀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직후 할아버지 앞에 섰다. 그녀는 가문이 정해준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다고, 평범한 사랑과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간청했다. 하지만 안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세라야, 우리 안씨 가문의 주인은 단순히 돈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가장 낮은 곳의 흙냄새와 그곳 사람들의 눈물을 아는 자만이 가장 높은 곳의 무게를 견딜 자격이 있는 법이다. 이것이 내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다. 5년 동안 내 신분을 숨긴 채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남아 보거라. 그때에도 네가 후계자의 자리를 원한다면 그때는 이 할애비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그것은 할아버지의 잔인한 시험이자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시험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녀는 세상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경험했다. 화면 속의 안 회장은 손녀의 당당한 눈빛을 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조다. 내 눈을 보니 이미 답을 찾은 것 같구나. 이제부터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위임한다. 네가 바로 안씨 가문이다.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모든 것을 심판해보거라.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통화가 끝나자 세라는 거실에 대형 스크린 앞에 섰다. 화면에는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의 복잡한 설계도와 함께 이진우와 김유진의 상세한 신상 정보 파일이 떠 있었다.
그들의 장점 단점 그리고 숨겨진 약점까지도. 그녀는 더 이상 시험을 받는 학생이 아니었다. 최 비서가 그녀의 등 뒤에서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가씨? 세라는 화면 속 오만한 표정에 이진우의 얼굴을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다. 시험은 끝났어요, 최 비서. 그녀의 입가에 아름답지만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부터는 심사 시간이죠. 초라한 배달원의 연극은 막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가진 여왕의 무자비한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모욕했던 자들의 오만한 세상을 하나씩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와 마주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의 굴욕적인 사건 이후 그는 그 배달부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진성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했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다. 그날 밤 그 레스토랑 주변의 모든 CCTV 기록은 전문적인 해커에 의해 완벽하게 삭제되었고 서울 시내의 그 어떤 배달 대행 업체에도 그녀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의 머릿속은 두 가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는 정체불명의 그 배달부 여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의 숨겨진 주인이었다. 보고서 다시 올려봐. 진우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내용은 같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부 강남 상업지구의 소유권이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거북선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의 이름으로 묶여 있다는 것.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대한민국 국정원조차도 알아내지 못했다. 젠장. 진우가 욕설을 내뱉었다. 김유진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의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인 유성그룹 회장을 졸라 거북선 홀딩스의 주인을 찾아 나섰지만 그들 역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두 거대 그룹의 정보력이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무력하게 막혀버린 것이다. 재계에서는 강남의 유령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강남의 진정한 주인. 수십 년간 그림자 속에서 서울의 상권을 지배해온 자. 누군가는 그를 드래곤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를 오래된 도깨비라고 불렀다. 분명한 것은 그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강남 땅에서 못 하나 박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진우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미스터리가 하나의 이미지로 겹쳐지기 시작했다. 자신을 당당하게 쳐다보던 그 배달부 여자의 눈빛, 그리고 서울 전체를 소나귀에 쥐고 흔드는 미지의 권력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그는 떨쳐낼 수가 없었다. 회장님, 유성그룹 측에서 거북선 홀딩스의 지분 구조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저희보다 한 발 앞서 주인을 찾아내려는 것 같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진우는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적을 상대로 소모적인 추격전을 벌일 수는 없었다. 기자회견을 준비해. 내 기자회견 말입니까? 그래. 진성그룹의 뉴 강남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 제안 발표회를 열 거다. 서울의 모든 언론과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초대해. 하지만 진짜 손님은 단 한 명뿐이야. 그의 눈이 번뜩이었다. 숨어있는 용을 내 무대 위로 직접 끌어내겠다. 며칠 뒤 진성그룹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 선 이진우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뉴 강남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것은 단순한 재개발 계획이 아니었다. 기술과 문화, 그리고 인간이 어우러지는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대하고 야심찬 비전이었다. 발표의 마지막 끈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말하듯 힘주어 말했다. 이 위대한 비전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당신의 결단입니다. 저희 진성그룹의 꿈에 동참하여 서울의 미래를 함께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북선 홀딩스의 주인을
저희 프로젝트의 명예 파트너로 공식 초청하는 바입니다. 그의 도발적인 초청은 다음 날 모든 신문의 한 면을 장식했다. 제게는 젊은 총수의 대담한 승부수에 감탄하거나 혹은 무모하다고 비웃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안세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 대형 스크린에는 방금 끝난 이진우의 기자회견 영상이 떠 있었다. 최 비서가 그녀의 등 뒤에서 조용히 물었다. 아가씨, 이진우가 무대를 깔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라는 화면 속 자신만만한 표정의 이진우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배우가 저렇게 직접 무대를 만들겠다는데 주연 배우가 올라가 줘야죠.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발 아래 펼쳐진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그녀가 나지막이 덧붙였다.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모두가 평생 잊지 못할 방식으로요. 그녀의 눈빛은 이제 막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기 직전인 안표범의 눈빛처럼 서늘하고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이진우의 도발적인 기자회견 이후 서울 재계는 숨을 죽인 채 강남의 유령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의주시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거북선 홀딩스는 그 어떤 응답도 보내오지 않았다. 시간은 이진우의 편이 아니었다. 초조함이 그의 목을 옥죄어왔다. 그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눈을 감으면 그날 레스토랑에서 마주쳤던 배달부 여자의 그 당돌한 눈빛이 떠올랐다.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자신을 한심하게 쳐다보던 그 눈빛. 그는 왜인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정보팀은 여전히 그녀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도 그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다가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회사 밖으로 나섰다. 그는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비에 젖은 강남의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날의 레스토랑이 있던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다. 화려한 넌사인과 명품샵들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뒷골목. 바로 그때 그의 코끝에 고소하고 매콤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골목 어기낡은 포장마차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 냄새. 그곳은 그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고단한 서민들의 삶의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불빛에 이끌려 포장마차의 비닐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포장마차 구석 테이블에 그녀가 혼자 앉아 있었다. 낡은 배달 점퍼 대신 심플한 회색 스웨터와 청바지 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닭발을 먹고 있는 모습. 그녀는 더 이상 반항적인 배달부가 아니었다. 세상 시름을 모두 짊어진 듯한 깊고 쓸쓸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홀린 듯이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여기 앉아도 되겠소. 세라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며칠 전 자신에게 돈을 던지며 모욕을 주었던 남자.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소주 한 병이랑 닭발 하나 더 주세요. 진우가 어색하게 주문했다. 포장마차 안에는 두 사람의 침묵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노래, 그리고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진우는 평생 이런 곳에서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다. 어색함을 견디지 못한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골치 아픈 프로젝트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속내를 정체도 모르는 이 여자에게 털어놓고 있었다. 세라는 말없이 소주잔을 채워 그에게 건넸다. 큰 사업을 하시나 봐요. 강남 일대의 상업지구를 통째로 재개발하는 사업이요. 하지만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 그는 답답한 마음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세라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닭발을 하나 집어들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 땅의 진짜 주인이 원하는 건 아마도 돈이 아닐 텐데요. 그럼 뭐란 말이요? 역사겠죠. 세라의 눈이 깊어졌다. 지금의 화려한 강남이 만들어지기까지 그곳에서 쫓겨나고 사라져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
수십 년간 그 땅을 지켜온 주인이 원하는 건 아마도 가장 높은 빌딩을 짓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 땅에 얽힌 사람들의 영혼과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는 진심 아닐까요? 그녀의 말은 진우의 머리를 강타하는 충격이었다. 그는 지금껏 강남을 오직 평당 가격과 용적률 그리고 수익성으로만 계산해왔다. 그 땅에 영혼과 역사가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는 자신의 최고 전략가들도 보지 못했던 프로젝트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요? 진우가 멍하니 물었다. 그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미치도록 알고 싶어졌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직업, 그녀의 모든 것. 그는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세라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음식값을 계산하며 신비로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이름 없는 인연이 때로는 더 아름다운 법이죠.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포장마차를 빠져나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진우는 홀로 남아 그녀가 남기고 간 소주잔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다가와 그에게 말을 걸었다. 학생, 저 아가씨한테 단단히 빠졌구만. 저렇게 예쁘고 속 깊은 아가씨는 꽉 잡아야 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강남 프로젝트의 성공이나 미지의 권력자를 쫓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름도 정체도 모르는 한 여자하지만 자신의 닫혀있던 세상을 단 몇 마디 말로 뒤흔들어버린 그 여자를 쫓기 시작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공개 초청 이후 며칠 서울 재계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강남에 숨겨진 제왕이 이 젊고 오만한 도전자에게 어떻게 응답할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응답이 도착했다. 그것은 이메일이나 공문이 아니었다. 서울의 4대 가문을 포함한 최상위 재벌 총수들에게만 한 명의 과묵한 신사가 직접 전달한 검은색 오동나무로 만든 작은 함이었다. 함을 열자 그 안에는 안씨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붉은 비단 위에 놓인 단 한 장의 초대장만이 들어있었다. 안씨, 가문 주최 만찬회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는 서울 북한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주소 하나뿐이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전설 속 안씨 가문의 본가 낙선제였다. 이 초대장 한 장은 대한민국 상위 0.1%의 세계에서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진우와 김유진 역시 그 초대장을 받았다. 그들의 심장은 기대와 불안으로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관문이었다. 만찬회 당일 밤, 낙선제는 수백 개의 등불이 고즈넉한 한옥의 처마를 비추며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입구에서는 검은 한복을 입은 가문의 집사들이 손님들을 맞았다. 그들의 고요하지만 위험 있는 태도에 평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들조차 절로 자세를 낮추었다. 이진우와 김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요한 정원길을 따라 본체의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연회장 안은 이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긴장된 얼굴로 이 전설적인 가문의 주인이 누구일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연회장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대청마루의 문이 열렸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형형한 눈빛을 가진 안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의 팔짱을 낀 채 한 여자가 함께 걸어 나왔다. 연 회장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여자는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쪽빛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났다. 고요한 호수와도 같은 눈동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성미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기품. 이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저 여자, 처음에는 포장마차에서 만났던 지혜롭고 신비로웠던 그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의 심장이 기대감으로 뛰었다. 그녀가 이 가문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녀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는 보았다. 그녀의 눈빛. 며칠 전 레스토랑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쳐다보던 그 배달부 여자의 오만하고도 슬픈 눈빛. 두 개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존재로 합쳐졌다. 더러운 배달 점퍼를 입고 자신에게 모욕당하던 여자.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자신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던 여자.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여왕처럼 서 있는 여자. 그 모든 것이 동일 인물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세상이 핑그르르 도는 것 같았다. 김유진 역시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가 벌레 보듯 무시했던 그 하찮은 여자가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강남의 주인이었다. 안 회장의 팔짱을 낀 새라는 연 회장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국무총리와 재벌 총수들에게 우아하게 목례를 건넸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수십 년간 이곳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위엄이 배어 있었다. 이진우와 김유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도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안 회장이 연 회장 중앙에 멈춰 서서 작은 종을 울려 장내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의 인자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손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5년간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던 저의 유일한 손녀이자 우리 안씨 가문의 차기 후계자인 아이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안 회장은 손을 들어 세라를 자랑스럽게 가리켰다. 제 손녀 안세라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진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그는 자신을 경멸하던 그 배달부 여자의 눈빛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경멸한 것이 아니었다. 동정한 것이었다. 곧 닥쳐올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알지 못한 채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오만하게 굴었던 자신을. 그의 심장이 절망의 나락으로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안 회장의 소개가 끝난 후 연 회장에는 잠시 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내 정신을 차린 하객들 사이에서 폭풍과 같은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저 여자가 진짜 안세라라고. 이진우 회장 완전히 잘못 걸렸군. 재계의 신에게 죄를 지었어. 김유진 상무는 어떻게 저런 끔찍한 망신을. 이진우와 김유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쏟아지는 동정과 조롱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김유진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이진우는 머릿속이 새하얘져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배달부 포장마차의 여자, 그리고 안씨 가문의 후계자. 그의 머릿속에서 세 개의 이미지가 뒤섞이며 그를 혼돈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안세라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있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안씨 가문은 지난 50년간 강남 상업지구의 발전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단순한 소유주를 넘어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개발의 주체로서 직접 나서고자 합니다. 그녀는 연 회장에 모인 모든 기업가들을 향해 선언했다. 저희가 꿈꾸는 강남은 단순히 돈과 욕망이 넘치는 빌딩 숲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얽힌 역사와 사람들의 정신을 존중하고 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입니다. 저희는 이 비전을 함께 실현할 진정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비전과 철학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을 압도했다. 이진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하고 있는 말은 며칠 전 포장마차에서 그에게 들려주었던 바로 그 이야기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연설이 끝나고
파티는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안세라, 그녀에게만 쏠려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거물들 사이를 마치 자신의 정원을 거닐 듯 우아하고 자연스럽게 오가며 대화를 나눴다. 이진우와 김유진은 그들의 테이블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와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순식간에 이 화려한 세계의 투명인간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파티를 한 바퀴 돈 세라가 마침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주변의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세기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세라는 먼저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그의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며칠 전 그가 그녀의 발치에 던졌던 바로 그 돈이었다. 팁은 돌려드리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지금은 진성그룹이 저보다 돈이 더 필요할 테니까요. 그녀는 이어서 그날 밤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이진우 회장님 시간 개념이라는 게 없으신가요? 제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게 하시다니. 더 이상 저나 다른 손님들께 쓰레기 냄새 풍기지 마시고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이진우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을 그의 언어로 완벽하게 되갚아주고 있었다. 세라의 시선은 이번엔 굳어버린 김유진에게로 향했다. 김유진 상무님.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찾으시던 후원자는 찾으셨나요? 저는 찾았는데. 알고 보니 제 할아버님이시더군요. 김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분노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자신들이 뱉었던 모든 독화살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심장에 박히고 있었다. 세라는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이들과의 말싸움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단상 위에 안 회장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안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다시 종을 울려 장례를 집중시켰다. 오늘 밤 파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남 프로젝트의 최종 파트너는 앞으로 몇 주간의 인성과 진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 저희가 직접 선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성과 진정성. 그 단어는 이진우에게 내려진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파티가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떠나간 텅 빈 연회장. 이진우와 김유진은 여전히 그들의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진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세라가 돌려준 그 구겨진 지폐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의 증거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상징이었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그리고 어쩌면 이 재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의 싸움이 더 이상 사업 제안서나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한 여왕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처절한 속죄의 여정이 될 터였다. 안씨, 가문의 연호의 다음 날 서울 재계는 지각 변동의 충격에 휩싸였다. 이진우의 공개적인 굴욕과 베일에 쌓여있던 안씨 가문 후계자 안세라의 등장은 모든 신문과 방송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사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며 리더십의 부재를 성토했다. 강지욱은 자신의 사무실에 갇힌 채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그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는 안세라라는 거대한 벽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사과를 해야 했다. 어떻게든 그녀를 만나 용서를 빌어야만 했다. 그는 안씨 가문 본가와 그녀가 머무는 펜트하우스로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최 비서의 차갑고 정중한 거절뿐이었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외부인을 만날 시간이 없으십니다. 외부인. 그 단어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5년간 그녀의 남편이었던 그는 이제 그녀의 세상에서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 같은 시각 김유진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굴복하거나 사과하는 대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 언론사에 안세라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안씨 가문의 후계자 20년간 행방불명,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 갑작스러운 등장 상속을 둘러싼 가문, 내 암투의 시작인가. 그녀는 어떻게든 세라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어 그녀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심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유치한 계략은 거대한 용의 발톱 앞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아가씨 유성그룹에서 퍼뜨린 루머에 대한 대응 보고입니다. 최 비서가 보고서를 내밀었다. 세라는 보고서를 읽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대응할 가치도 없어요. 대신 유성그룹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려 주세요. 그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자금줄 몇 개만 더 막아볼까요? 다음 날 아침 유성그룹의 최대 채권단이 만기 연장을 거부했다는 뉴스가 터져나왔다. 유성그룹은 순식간에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김유진의 공격은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그녀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진우는 마침내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다. 그는 모든 자존심을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거리. 안씨 가문의 본사 G타워 앞. 이진우는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건물 입구에 꼿꼿이 서 있었다. 오가는 수많은 직원들과 소문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굳게 닫힌 유리문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만나줄 때까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생각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젊은 총수가 한 여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비를 맞으며 석고대죄를 하는 모습. 그 장면은 순식간에 모든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끔찍한 굴욕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 그는 밥도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비와 바람을 맞으며 버텼다. 그의 몸은 지쳐갔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절박해졌다.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이 그녀에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을 쏟아지는 빗속에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를 위한 쇼가 아니었다. 그의 영혼이 보내는 진심 어린 속죄의 몸부림이었다. G화라 초의 상층 회장실. 안세라는 통유리창 너머로 폭우 속에서 점점 작아져가는 이진우의 모습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의 최 비서가 서 있었다. 아가씨, 이진우가 사흘째 저러고 있습니다. 비를 너무 많이 맞아 이대로 두면 폐렴으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들여보내시겠습니까? 세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도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후회가 얼마나 깊은지, 그의 반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마침내 그녀는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네, 들여보내세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할 시간이니까. 그의 처절한 애원은 용서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녀가 준비한 더 혹독하고 긴 시험대의 입구에 불과했다. 이진우는 흠뻑 젖은 채 안세라의 거대한 회장실로 들어섰다. 최고급 카펫 위로 그의 옷에서 떨어진 빗물이 더러운 흔적을 남겼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무세운 일로 오셨는지 듣죠? 세라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에게 앉으라는 말도 마실 것을 권하지도 않았다. 용서해 주시오, 세라 씨.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물과 후회로 젖어 있었다.
내가 다 잘못했소. 내가 눈이 멀었고 어리석었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하지만 세라는 그의 사과를 가로막았다. 사과요.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당신의 사과를 받기에는 너무 많은 강을 건넜어요, 이진우 씨. 당신의 말은 이제 내게 아무런 무게도 의미도 없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로 자신이 지배하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궁금하군요. 그녀가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심판관처럼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좋아요. 당신에게 기회를 주죠. 단 내가 내는 시험을 통과한다면. 시험. 네. 당신의 인성을 검증할 3번의 시험입니다. 세라는 그에게 첫 번째 시험 문제를 내주었다.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났던 그날 그 레스토랑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이름과 신분을 숨기고 그곳의 주방에서 한 달간 접시 닦기로 일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노동으로 번 돈 단 한 푼도 빼놓지 말고 한 달 뒤에 나에게 가져오세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았던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가라는 명령. 그것은 끔찍한 굴욕이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이 그녀의 용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진성그룹의 회장 이진우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대신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주방 구석에 박씨라고 불리는 과묵한 중년의 접시닦기가 나타났다. 그에게 한 달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뜨거운 수증기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주방. 하루 12시간 동안 그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산처럼 쌓이는 접시와 씨름해야 했다. 그의 손은 뜨거운 물과 세제에 불어터졌고 온몸은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다. 주방의 다른 직원들은 그를 무시하거나 어수룩하다며 구박했다. 그는 평생 받아본 적 없는 멸시와 모욕을 매일같이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그는 비좁고 냄새나는 옥탑방에서 잠을 잤고 편의점의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는 처음으로 돈이 없다는 것, 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소식은 김유진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이진우가 완전히 몰락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확인하고 조롱하기 위해 일부러 친구들과 함께 그 레스토랑을 찾았다. 그녀는 음식이 맛이 없다며 접시가 더럽다며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고 지배인은 모든 책임을 지훈에게 돌리며 그를 손님들 앞에서 호되게 질책했다. 지훈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최 비서를 통해 매일 세라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아가씨 개입할까요? 아니, 그대로도. 이것 또한 시험의 일부야. 세라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시험을 통해 그의 오만함의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기를 바랐다. 마침내 한 달이 지났다. 약속된 날 지훈은 다시 세라의 회장실을 찾았다. 그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졌고 그의 손은 노동의 흔적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맑고 깊어져 있었다.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낡고 더러워진 월급 봉투 하나를 그녀의 거대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약속대로 제가 한 달 동안 번 돈입니다. 세금을 제하고 옥탑방 월세를 내고 나니 이것밖에 남지 않았군요. 봉투 안에는 그의 이전 세상에서는 하룻밤 술값도 되지 않을 얼마 안 되는 현금이 들어있었다. 세라는 봉투를 열어 그 안에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실함을 보았다. 그녀의 얼음 같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아주 조금 누그러졌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어요, 이진우 씨. 그녀의 말에 지훈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세라가 그의 말을 잘랐다. 아직 당신이 통과해야 할 2번의 더 어려운 시험이 남아있으니 그녀는 그에게 다시 한번 절망과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을 던져주었다. 그의 속죄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했다. 이진우의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그가 안세라의 사무실에 다시 섰을 때 그의 모습은 이전과 사뭇 달랐다. 값비싼 수트는 여전히 그의 몸에 맞지 않는 듯 어색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성찰과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세라는 그의 변화를 말없이 지켜볼 뿐 어떤 칭찬이나 평가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2번째 시험 문제를 내주었다. 1달 동안 내가 지정하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세요. 그녀가 내민 주소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낡고 작은 햇살 보육원이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청소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번에도 역시 당신의 신분은 철저히 숨겨야 합니다. 그녀는 그곳이 자신이 어릴 적 잠시 머물렀던 곳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지욱은 아무런 질문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에게 보육원에서의 1달은 접시 닦기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이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의 깊은 상처와 불신. 그는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평생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작은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특히 늘 혼자 그림만 그리던 한 남자아이에게 마음이 쓰였다. 그 아이의 외로운 눈빛 속에서 그는 사랑받지 못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돈이나 성공이 아닌 순수한 유대감과 교감에서 오는 행복을 느꼈다. 그의 변화는 그를 감시하던 최비서를 통해 세라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마침내 2번째 시험이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시험을 제시했다. 그것은 그의 앞에 놓인 2개의 서류철이었다. 왼쪽은 현재 부도 위기에 처한 유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계획서입니다. 세라가 차갑게 설명했다. 내가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겠소. 이 계획대로라면 당신은 김유진과 그 가문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고 유성그룹을 발판 삼아 화려하게 재기할 수 있을 거요. 당신의 옛 모습을 되찾는 거죠. 지욱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복수와 재기. 그것은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리고 오른쪽은 세라가 말을 이었다. 유성그룹에 대한 구제금융 및 경영 정상화 지원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은 유성그룹의 수천 명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줄 겁니다. 하지만 당신 개인에게는 단 한 푼의 이익도 단 하나의 명예도 돌아가지 않을 거요. 당신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실패한 경영자로 남게 되겠지.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나는 복수와 재기의 길, 다른 하나는 구원과 희생의 길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선택은 뭐죠, 이진우 씨? 그것은 잔인한 시험이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욕망과 새롭게 싹튼 양심을 저울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가 고뇌하는 며칠 동안 김유진이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재기의 기회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매달리려 했다. 진우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 여자 버리고 나와 함께 유성그룹을 차지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녀의 추악한 욕망을 보며 지욱은 자신의 과거 모습이 얼마나 혐오스러웠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꿈틀거리는 복수심과 명예욕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잘라냈다. 며칠 뒤 이진호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모두가 그가 유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선언하며 화려한 복귀를 알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단상 위에 선 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하고 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과거에 저는 숫자와 이익만을 쫓는 괴물이었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매겨질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가 한 가정을 지탱하는 얼마나 무거운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오늘 복수 대신 상생을, 파괴 대신 구원을 택하겠습니다. 진성그룹은 유성그룹의 적대적 인수를 포기하고 대신 유성그룹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구제금융을 지원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감동으로 술렁였다. 한때 가장 냉혹했던 기업 사냥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같은 시각 안세라는 자신의 회장실에서 그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최 비서가 서 있었다. 아가씨의 시험이 괴물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최 비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세라는 스크린 속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이진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지난 몇 달간 유지해왔던 얼음 같은 표정이 마침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다. 아니요, 최 비서. 그녀가 말했다. 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의 마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은 거예요. 그는 그녀가 내준 마지막 시험까지 완벽하게 통과했다. 몇 달 후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십 체결식. 안세라와 이진우는 나란히 단상 위에 서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다. 세라는 안씨 가문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진우는 구제 금융 지원을 받아 기적적으로 회생한 진성그룹의 대표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의 옆에는 더 이상 김유진이 없었다. 유성그룹은 부도덕한 경영 방식이 드러나며 몰락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세간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적도 시험관과 피험자도 아니었다. 서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등한 파트너였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텅 빈 연회장.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진우였다. 고맙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를 파멸시키는 대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어서. 기회는 내가 준 게 아니에요. 세라가 대답했다. 당신 스스로 얻어낸 거죠. 당신 안에 선한 마음이 괴물을 이긴 거예요. 진우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세라를 향해 몸을 돌려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진심 어린 사과였다. 비즈니스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소. 내가 당신에게서 앗아간 5년의 시간과 당신의 마음에 새긴 깊은 상처는 아마 어떤 말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 평생 미안해하며 살겠소.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이나 계산이 없었다. 오직 뼈저린 후회와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세라는 그의 사과를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얼음처럼 굳어있던 마음의 한 구석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증오했던 과거의 괴물이 아닌 고통을 통해 성장한 한 남자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알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변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괜찮아요. 그것은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과거를 보내주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두 사람 사이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거치고 어색하지만 편안한 침묵이 찾아왔다. 저기, 세라 씨. 진우가 아주 오랜만에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풋내기 소년 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있어? 그는 다급하게 덧붙였다. 비싼 레스토랑이나 사업적인 자리가 아니오. 그냥 동네의 평범한 식당에서 평범한 저녁이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 해서. 그것은 진성그룹의 회장이 안씨 가문의 후계자에게 하는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건네는 서툴고 진심 어린 데이트 신청이었다. 세라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오만한 CEO, 비참한 접시닦기, 헌신적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은 영웅.
그녀는 그의 모든 여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좋아요. 그녀의 짧은 대답에 진우의 얼굴 역시 환한 미소로 빛났다. 두 사람은 나란히 연회장을 걸어 나갔다. 아직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어깨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배신과 후회의 심연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레는 가능성의 공간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파티장과 복잡한 비즈니스의 세계를 뒤로하고 평범한 저녁 식사를 향해 걸어갔다. 서울의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그들의 앞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밤은 가고 이제 사랑과 이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